저는 얼마 전 박사 학위까지 한 남자와 결혼할 뻔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했다면 큰일이 날 뻔했지 뭐예요? 오늘은 제가 겪은 두 얼굴의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문화센터 시간 강사로 일하다 남편을 만났어요. 아는 선생님이 건너 건너 소개를 시켜주었거든요. 저는 오랜 기간 연애를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 정말 기뻤어요. 적당한 유머 감각도 있고 공부도 잘해서 지금 박사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박사학위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참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서 우리는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예비 신랑은 연애하면서 예비 시댁 어른들 이야기를 거의 안 하기는 했어요. 저도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딱히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았어요. 결혼 이야기도 하지 않은 사이에 어른들 이야기를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도 예비 신랑이 예비 시댁 이야기를 잘 안 하기에 저는 궁금해서 결국 물어보았어요. 자기야, 자기는 왜 자기 집안 이야기는 잘 안 해? 이제 슬슬 나 초대해줘도 되지 않아? 아니면 내가 애 딸린 40대 여자라서 소개하는 게 망설여지는 거야?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실은 우리 엄마가 좀 드세.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무슨 소리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하지만 결혼 이야기 하려면 만나보기는 해야겠지? 아유, 자기도 걱정이 참 많다. 예비 시어머님이 좀 드세면 어때서 그래. 나 그런 분들 상대 잘하는 거 알잖아. 내가 괜히 문화센터 시간 강사겠어? 드센 아주머니 수강생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데.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 사실 저는 40대에 재혼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 아이도 키우고 있어요. 예비 신랑은 40대 중반이지만 초혼이에요. 예비 신랑은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고 말하기는 해요. 하지만 만약 예비시댁에서 애 딸린 40대 여자와 재혼한다고 싫어하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속상하지만 어르신들 생각은 제 마음 같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찾아갔어요. 자기야, 혹시 너무 불편하거나 하면 오래 있지 말고 나와도 돼. 알겠지? 부담 갖지 말고 나한테 말해. 아유, 걱정 붙들어 매. 나 정말 자신 있어. 물론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죽지 않고 이야기 잘 나누고 나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예비 신랑은 저를 많이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예비 신랑을 안심시켰어요. 사실 정말로 자신이 있기도 했어요. 혹시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비 시어머니가 엄청 뭐라고 한다고 해도 문화센터 강사를 하면서 내노라 하는 진상을 정말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비실에게 들어가게 되었죠.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는 여자냐? 아, 멀쩡하게 생기기는 했네. 문화센터 선생이라면서 애까지 딸린 재혼녀라며. 우리 아들 박사인 거 알지? 내가 호락호락하게 결혼 승낙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버텨봐. 예비 신랑 말대로 예비 시어머니는 만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대뜸 으름장부터 놓으면서 결혼 승낙을 쉽게 안 해줄 거라는 것이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처음부터 세게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여러모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며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야 너 하기에 달렸지. 너 다음에 올 때는 네 수입 증명 들고 와. 나는 너처럼 애 딸린 여자한테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거든. 얼마나 아까운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자금으로 얼마 모았는지도 알려줘라. 그래야 내가 너랑 아들을 결혼시킬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야.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만난 첫날부터 저를 검증하겠다면서 제 경제 사정을 죄다 알고 싶어 하셨어요. 예비 신랑 말대로 만만치 않은 분이었죠.
그리고 처음 예상대로 제가 아이가 있는 40대 재혼녀라며 싫어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시점에서 이 집안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본다거나 물은다고 했을 텐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꺾고 싶더라고요. 저를 싫어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40대이고 애가 딸린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싫어하니까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예비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정도로 저에게 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의욕에 차 있었어요. 자기야, 나 결심했어.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게 해볼 거야. 자기도 당연히 나 도와줄 거지? 나 점수 많이 딸 수 있게 도와줘야 돼? 나도 열심히 도울게. 그래도 우리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기야. 고맙기는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 같이 어머님한테 우리 결혼 인정받자. 그래야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좋은 모습,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예비 시어머니도 결국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는 제가 결혼 비용에 더 기여를 할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비 신랑은 박사 과정에 있다 보니 학생이라 수입이 없다시피 했고 저는 그래도 시간 강사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결혼식 비용이랑 신혼집 마련할 비용의 대부분을 제가 내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고 있는 문화센터에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예비 시댁에 한 번 더 식사하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혹시 다음 주 주말에 뭐 하세요? 오랜만에 같이 나들이라도 가면 어떨까 해서요. 다음 주 주말? 엄마 바쁘다. 엄마 다음 주 주말부터 유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베이킹 수업 수강하기로 했어. 거기서 만난 수강생들이 다들 듣는다고 해서 나도 등록했다. 다른 날로 잡아봐. 어머, 어머님, 이하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세요? 제가 거기에서 수업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제가 주로 공예 수업을 하는데 공예 수업은 많이 안 들으셨나 봐요. 한 번은 배웠을 수도 있는데 신기하네요. 뭐? 네가 여기서 강의를 하니? 그래, 나는 주로 요리랑 차 수업 같은 것만 수강해. 네가 여기 오래 출강했는지는 몰랐다. 나도 여기 오래 다녔거든. 그러니까 수강생들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나한테 더 잘해. 저는 한 곳만 강의를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지점을 옮겨 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신랑 동네에 있는 백화점에도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딱 예비 시어머니도 그곳을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기싸움을 하면서 어느 하나도 밀리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네, 네 하고 말았죠. 이런 것까지 기싸움하려 드는 예비 시어머니 성격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자주 가는 문화센터 강사라고 하니 예비 시어머니가 한동안은 좀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그것도 얼마 못 갔어요. 게다가 저는 얼마 뒤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문화센터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문화센터에서는 아주 친절하고 착한 것처럼 굴었지만 집에만 오면 딴 사람처럼 갑질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요. 글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온 사람이 여기 강사분이셨지 뭐야? 여기서 강의한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다들 인사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수업 들은 적 있어요. 여기 수강하시는 어머님 아드님이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아우, 정말 잘 됐다. 네, 그렇게 되었어요. 어쩐지 좀 쑥스럽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 너무 좋은 인연이다. 어머님은 며느리랑 취미가 같아서 좋으시겠어요. 두 분이 아주 잘 지내시겠어. 부러워요. 그러게요.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가? 집에서도 사부작 뭐든 잘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집안일은 잘하겠어.
박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면 재주 많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아유, 아드님이 박사예요? 대단하네요. 공부를 잘했나 봐요. 선생님이 혼처를 잘 잡으셨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수업이 아닌 날에 문화센터에 나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인사를 시키면서 아들 자랑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교양 있는 사모님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놀랄 일이었죠. 그런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박사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에도 저를 계속 갑질하려고 했어요. 예, 내가 문화센터에 인사시켰다고 해서 너 아직 인정한 건 아닌 거 알지? 넌 우리 아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행동해. 그리고 솔직히 나는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건 마음에 안 든다. 어머니,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처럼 문화센터에도 결혼할 것처럼 다 이야기해 두셨잖아요. 아이고, 그것 가지고 꼬투리 잡을 거면 내가 다시 이야기하면 돼. 그러니까 넌 네가 인정받았다는 생각하지 말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이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 안 시키고 싶다고 바득바득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문화센터에 가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문화센터에 이상한 소문을 쫙 냈더라고요. 저랑 예비 신랑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자기네 집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해둔 것이었어요. 들어보니 제가 생각 없이 돈 쓰는 애라서 돈도 못 모으고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다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해놨어요. 어머, 선생님, 여기 수강하시는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한다면서요? 정말 잘 됐네요. 아이, 그런데 결혼 자금이 별로 없어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괜찮아요. 아직 젊잖아요. 젊을 때는 펑펑 쓰고 즐겼어도 결혼하고 모으면 되죠.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면 넙죽 받고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래도 돼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돈을 모으지 못한 것은 오히려 예비 신랑 쪽이었으니까요. 박사과정 학생이니 당연한 거라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반대로 소문을 내니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안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수강생이 많은 곳인데 제 일터에 이렇게 소문을 내면 수강생들이 저를 얼마나 생각이 어린 사람으로 보겠어요? 제 일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아닌데 이상하네요. 그건 예비 시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예비 신랑이 공부를 하는 와중이어서 수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은 게 더 많아요. 결혼식 비용도 거의 전부 제가 내서 하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전 이렇게 당당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똥칠을 해놨으니 저도 똑같이 똥칠을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기싸움을 한다고 생각이 드니 저도 질 생각이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니까요. 어머, 그래요? 박사를 아직 졸업을 못했구나. 그건 몰랐어요. 아직 학생이면 돈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머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들이 돈 없는 게 신경이 쓰여서 그러셨나?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제가 막 돈을 펑펑 쓰느라 돈도 못 모으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결혼 자금 모은 것도 다 보여드렸는데요. 괜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예비 시어머니가 낸 소문은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가 없는 소리를 한 쪽이 되었죠. 사소한 일이지만 제가 한 번 이긴 것이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기싸움에서 점점 이기게 되니까 예비 시어머니도 약이 올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여우같이 예쁘게 말을 하면서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이었어요. 예비 신랑의 부모님은 작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계셨는데 2층, 3층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고 1층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시부모님은 3층에서 살면서 1층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죠. 건물이라고 하지만 낡고 작은 상가 건물이라서 대단한 수익이 있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예, 너 딱히 신혼집 알아본 곳 없으면 우리 아래층에서 살아라. 어차피 집 얻을 만큼의 돈은 없잖아. 우리 아들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 우리 집 아래로 이사해서 우리랑 가깝게 지내면서 살아. 아, 네, 어머님. 집 얻을 만큼의 돈은 없기는 한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랑 대출금 합하면 그래도 신혼집으로 쓸만한 곳을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놨던 계획이 있어서 조금 고민해 볼게요.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도 나는 너희가 우리 집 아래층에서 살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한테 꼭 좀 그렇게 하라고 말하려고. 괜찮지? 그렇게 알고 있어? 신혼집을 제공해 주신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해도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예비 시댁 바로 아래층에서 사는 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죠? 본인이 문화센터 기싸움에서 지고 나니까 제가 싫어할 만한 권유를 하는 것 같았죠. 그러면 제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거절했는데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거절을 했다고 섭섭하다고 또 난리였어요. 아니, 쟤는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주겠다는데 왜 마다하는 거야? 그냥 내가 싫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잘 봐달라느니 그런 소리를 해.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싫으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신혼 기간에는 좀 독립된 공간에서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뭐? 우리 집 아래층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니? 뭐 그런 소리를 해. 됐다. 그러면 그냥 결혼하지 마. 어차피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된 거네. 아유, 엄마, 그런 소리 말고. 자기야, 일단은 돌아가서 좀 더 고민해 보자. 어? 아이, 너무 딱 잘라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고민해 보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 타협을 보지 못한 채 신혼집 문제로 며칠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니가 또 문화센터에 가서 소문을 낸 것이었어요. 선생님, 10시에 수강하시는 어머님 있잖아요. 선생님네 시어머니 되실 분이요. 저랑도 오래 알고 지냈는데 얼마 전에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애써 본인 건물에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새 아파트가 아니라고 거절하셨다고 하던데 아유, 어른이 챙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도리 아닐까요? 어머님이 좀 안 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또 똥칠을 한 것이었어요. 제가 새 아파트가 아니라서 싫어했다는 거짓말까지 얹어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면서 제 커리어를 개박살내려고 한장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골칫덩어리였어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하지만 저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었지요. 어머,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또 이상한 소문을 내셨나 봐요. 아,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저도 정말 곤란하네요. 일단 저는 새 아파트가 아니라고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봐둔 신혼집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왜 있지도 않은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왜 그런 소문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실이 아니에요. 아우, 그래요? 하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건데 두 분이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좀 가장해서 말을 하셨나 봐요. 저도 잘 모르는데 괜히 오지랖부려서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저 정말로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 이야기는 믿지 말아 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입장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 다음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문화센터에 쪼르르 쫓아가서 소문을 내는 것이었어요. 수강생 중에는 꼭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저한테 불편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문화센터에 몇 년째 출강하고 있어서 금방 그만두기도 어려운데 자꾸 이러니까 정말로 곤란하고 힘들었어요. 그 이후 저는 예비시댁 2층에서 사는 건 절대 못한다고 팽팽하게 나갔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나니까 더더욱 예비 시댁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았죠.
잘났다 잘났어. 신혼집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지. 아, 뭘 믿고 저러는지 몰라. 하여간 갈수록 마음에 안 드네. 어머니, 그래도 이번에는 좀 너무하셨어요. 제가 새 아파트가 아니라서 싫다고 했다고 문화센터에 소문내고 다니셨죠. 제가 그런 말을 언제 했나요?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소문 내고 다니시니까 저로서는 가까이 사는 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네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싫다고 하니까 그렇지. 새 아파트가 아니라서 싫은가 보다 싶어서 그랬지. 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신혼집 받은 곳이 있어서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됐고, 우리 건물에서 월세 내고 살 거 아니면 매달 용돈이나 보내라. 한 달에 100만 원은 보내야 나도 너를 며느리로 들인 보람이 있지. 예비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제가 여러 번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말을 했듯이 재벌이도 한정적이고 예비 신랑은 학생 신분이라 저희 둘 다 크게 돈 못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돈을 다 빨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구니 정말 팔짝 뛸 노릇이었죠. 아유, 어머니, 예비 신랑이 아직 취직 전이고 졸업까지는 2년이나 남았잖아요. 돈도 못 벌고 있고 제가 돈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데 용돈을 100만 원이나 매달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되셔서 자식을 더 힘들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싫다는 소리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 월급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안 되겠다. 결혼하면 당장 네 월급 통장부터 가져와라. 월급 받으면 친정에 용돈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돈 없다고 하는 거지. 시집 오면 친정에 1원 한 푼 쓰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했다. 출가 외인은 예비 시댁만 챙기면 되는 거야. 알겠어?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문까지 내고 계속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니 전 이제 짜증이 나서 미치고 팔딱 뛸 지경이었어요. 너무 말이 안 통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예비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한테 연락해서 말했어요. 자기야, 나 정말 잘 모르겠어.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이대로면 결혼 후도 너무 걱정이 된다고. 나 조금만 생각해 볼게. 그래, 자기야. 솔직히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 것 같아서 나도 이해해. 정말 엄마가 너무하시네.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마음 좀 가라앉고 나면 생각해보고 연락 줘. 나 기다리고 있을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라. 예비 신랑은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 엄마가 저에게 너무한다는 것이었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예비 신랑은 그래도 결혼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비추어 볼 때 예비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또 문화센터에 가서 제 뒷담화를 했을 게 뻔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모르고 당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갔어요. 사실 저는 두 번째 만남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저랑 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녹음해 두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자 녹음이 분명히 쓸모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였어요. 수강생들이 또 몰려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때는 이걸 틀어줄 작정이었어요. 제가 문화센터에 강의하러 나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이미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놓았더라고요. 수업을 시작하자 몇몇 수강생들이 또 저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아유, 이번에는 좀 너무하셨어요. 결혼하면 친정에 용돈 드려야 되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용돈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아유, 저도 결혼해봐서 아는데 시댁이랑 친정에 공평하게 용돈을 드리는 게 현명한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저는 바로 이때다 싶어서 예비 시어머니가 한 말들을 녹음해둔 것을 틀어주며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꾸 없던 이야기를 하세요. 아,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녹음까지 했다니까요. 여러 번 당해보니까 이 결혼이 맞나 싶어서 예비 신랑한테도 결혼은 생각해보겠다고 한 상태예요.
녹음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못된 소리 하는 것이 전부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들은 수강생들도 깜짝 놀라며 말을 했지요. 어머, 아유, 이분이 그분이 맞아요?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랑 전혀 다른데. 좀 무섭다. 나도 딸 가진 엄마로서 우리 딸이 이런 시어머니 만날까봐 무섭네. 그분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어쩜 이런 식으로 예비 며느리를 갈고. 어머머,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그렇게 이간질을 해댄 거야, 그러면? 자기 예비 며느리 얼굴에 아주 똥칠을 했네. 그러니까요. 어머님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저 그냥 파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역시 파혼하려고요. 그래요. 그게 낫겠네. 이런 시어머니랑 평생 같이 살게 되면 고생만 해요. 결혼을 안 하느니 못하다니까. 요즘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들 보면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맞다 싶어. 평생 고생하느니 그냥 파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수강생들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 개 쪽을 주었어요. 그리고 문화센터 수강생들도 점점 제 편이 되어갔어요. 그날 수업이 다 끝난 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정말 이건 좀 아니었죠. 그러자 바로 몇 시간 뒤에 예비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전화가 왔어요.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아주. 예비 신랑놈도 마마보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좀 알아볼 걸. 아주 후회가 가득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문화센터에 예비 시어머니가 개또라이라고 소문을 낸 것도 들었나 봐요.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아주 지랄을 떨었어요. 야, 너 이 건방진 기집애가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랑 파혼을 한다는 소리를 해. 우리 박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고작 문화센터 강사 나가는 너를 우리가 파혼시키면 했지 네가 뭔데 파혼하자는 소리를 해. 그리고 문화센터 가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해놨더라. 너 그런 짓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거 몰라? 내가 너 고소할 거야. 하지만 웃기는 이야기였어요. 명예훼손이라면 저야말로 고소할 수 있었어요. 저기요,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동안 명예훼손 당한 건 저거든요. 얼마든지 그쪽을 폭언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녹음한 증거도 있거든요. 댁은 뭐가 있는데요? 제가 그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라도 있냐고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맞불을 놓았어요. 제가 이렇게 지지 않고 싸우자 예비 시어머니도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뭐? 녹음? 그래, 어디 고소해봐. 해보라고. 너야말로 증거도 없이 우리 박사 아들 파혼시킨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고소감이야. 어디 할 테면 해보자고. 증거 다 있다니까요. 그래요. 어디 할 거면 해보시든가요. 저도 얼마든지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쪽팔렸는지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는 문화센터에도 잘 안 나오게 되었어요. 본인이 한 거짓말들이랑 고약한 성격이 죄다 들통이 났으니 예전처럼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다닐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분노가 치밀었던 결혼 준비 기간을 끝내고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 저에게 제대로 된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파혼은 생각보다 충격을 주는 경험이어서 저 혼자 화가 난 채로 파혼의 충격 속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 때쯤 인터넷으로 새로운 부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소셜 커머스라고 핸드폰을 통해 홈쇼핑 같이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저 혼자 시작해서 하고 있다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저랑 비슷하게 시작한 다른 언니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같이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혼했을 때쯤 그게 빵 터진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잠깐일 줄 알았는데 인기가 계속되었고 저는 문화센터 강사 일까지 그만두면서 소셜 커머스 일에 매달렸어요. 그 언니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올인해서 함께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월 1,000만 원씩 버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파혼을 하고 우울해하던 몇 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언니랑 사업적인 관계라서 파혼 이야기까지는 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파혼이 다 마무리가 되고 사업적으로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언니랑도 좀 더 친해진 시점이어서 언니에게 파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처음에 굉장히 놀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본인도 파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파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둘이 겪은 내용이 비슷한 것이었어요. 나도 예비 시어머니가 이유도 없이 나를 어찌나 미워했나 몰라. 어떤 날은 내 양말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구박을 하더라니까. 넌 어땠어? 말도 마세요. 저보고 통장을 가져와라. 수입 증명을 떼와라.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정작 예비 신랑은 박사과정 학생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말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죠. 게다가 제가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예비 시댁에서 마련해준 신혼집이 새 아파트가 아니라서 싫다고 했다고. 제가 일하고 있는 문화센터에 헛소문까지 내고 다니더라니까요. 아유, 진짜 못된 시어머니들은 왜들 그러니? 진짜 힘들었겠다. 파혼 경험이 즐거운 경험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파혼하기를 잘했다 싶더라니까. 진짜 그래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파혼에 대한 충격이랑 분노가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시간이 흘러야 해결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겪어보니까 그 분노가 생각보다 진짜 오래 가더라. 나는 한 2년이나 힘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복수할래? 네가 이렇게 잘 된 걸 그쪽은 모르잖아. 복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파혼한 다음에 제대로 복수할 기회가 있었으면 회복이 훨씬 빨랐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 솔직히 저도 복수 원해요. 그런데 복수를 어떻게 하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방법이 있지. 완전 쉬운 방법. 우리는 복수 방법을 논의한 뒤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바로 제가 일했던 문화센터에 소셜 커머스 특강을 하러 나간 것이었어요. 가보니 얼굴이 익숙한 수강생들도 있었고 저를 반가워하는 수강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 예비 시어머니도 와 있었어요. 저와 언니는 소셜 커머스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매달 수입을 공개했죠.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특강이라서 원래 이런 것까지 공개하지는 않는데 저희 수입을 공개하려고 해요. 여기 계신 수강생분들도 저희 강의 듣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수익을 남길 수 있어요. 네, 그럼 공개할게요. 저희 한 달 수입은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총 2천만 원, 1인당 수입 1,000만 원씩이에요. 그것을 보더니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히 입을 떡 벌리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물어보았어요. 예, 너 문화센터 강사 그만둔 게 내가 무서워서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저요? 저 다른 일로 돈을 더 잘 벌게 되어서 문화센터 강사 일은 아쉽지만 그만둔 거예요. 저 이제 매달 1,000만 원씩 벌거든요. 돈 욕심을 적당히 부리셨으면 지금쯤 고부 사이가 되어서 누리고 계셨을 텐데 참 아쉽네요. 저는 우리의 수입이 사실인 것을 알려주면서 참 아쉽게 되었다고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떠날 때까지도 입을 못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전 예비 시어머니가 또 지겹게도 연락해 오는 것이었어요. 파혼한 걸 다시 생각해 달라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얘, 나는 네가 그렇게 능력 있는 애인 줄은 몰랐지. 예전에는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지. 너무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마. 내가 그때는 좀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어. 이제 안 그럴 테니까 그 파혼한 거 다시 생각해 볼래? 우리 아들이랑 사이는 나쁘지 않았잖아.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카드이자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평생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카드를 꺼냈어요. 사실 그 마지막 카드는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특히 결혼한 이후에 밝히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가 재혼을 결심했던 예비 신랑은 사실은 제 아이의 친아빠였어요. 제가 20대 후반 연하인 예비 신랑과 연애를 했는데 예비 신랑이 조금 늦게 군대를 가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신랑과 헤어지고 나서야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예비 신랑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군대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해지하고 들어갔고 헤어졌기 때문에 군대를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예비 신랑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이 아이를 보내줘야겠다 싶었는데 태동을 들은 순간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혼자 낳게 되었어요. 아이는 사랑스러웠지만 저는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되도록 숨겨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아들, 엄마가 너무 부족한 엄마라서 미안해. 그래도 너를 낳은 게 실수는 아니야. 엄마가 엄마이지만 아직 어리고 돈도 잘 못 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너랑 살아갈게.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같이 행복하게 살자. 저는 남몰래 눈물 흘려가면서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살다 보니 어찌저찌 직업도 찾아서 돈도 벌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 예비 신랑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죠. 소개시켜 준다던 사람이 예비 신랑이었을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소개 자리에 나갔을 때 얼굴을 보고 한참을 얼이 빠져 있었다니까요. 어쨌든 저는 가급적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아이의 아빠니까요. 물론 아이 아빠가 될 만한 사람인지는 잘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니까요. 예비 신랑도 저를 알아봤지만 아이가 누구 아빠인지 생각도 못한 것 같았어요. 저기 그때 헤어진 뒤로도 많이 생각했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네. 아이가 있다고 했지? 그래도 나는 그대로 다 사랑할 수 있어. 아이한테도 잘할게.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얼떨떨하다. 그동안 잘 지냈어? 반갑기는 하네. 일단 좋게 말해줘서 고마워. 한동안 만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알아가면 좋겠어. 오랜만에 만난 예비 신랑과 저는 그래도 제법 잘 맞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제가 애가 있어도 저를 사랑한다고 해줬고 그 말이 예비 신랑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애한테도 진심을 다해 잘하는 걸 보고 나서 저는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 아이의 아빠가 예비 신랑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했어요. 한평생 미혼모로 살다 보니 갑자기 아이의 아빠를 밝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안정적이 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때 이야기하자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그 사단이 나고 파혼을 하게 된 거죠. 참으로 기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숨기려고 했던 사실을 밝히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복수를 했고 다시 만나라는 말을 거절하기로 했죠. 저는 예비 신랑 몰래 받아두었던 친자 확인서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 아이 말인데요. 생각도 못 하셨겠지만 애 친아빠가 바로 그쪽 아드님이에요. 결혼을 할 만큼 좋은 사람인지 또 좋은 집안인지 확인해보고 결혼한 뒤에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려야겠네요. 당신 때문에 이 결혼 못하게 된 거예요. 예비 신랑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당신 때문이지. 당신이 혈연까지 끊어내버렸고 부자 상봉까지 막아버린 거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집안과 결혼해서 제 아이를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 아들이랑 재혼하는 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아시겠으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더니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완전히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저는 이미 월 1,000씩 버는 사람이고 아이도 본인의 손주가 맞는데 둘 다 놓치게 된 것이었죠. 뭐, 뭐? 아이고 세상에.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면 어떡해. 요즘 손주 보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 그리고 너 이제 돈도 잘 벌잖아. 내가 알았으면 더 잘해줬지. 손주, 그 귀한 걸 못 보게 한다고? 안 된다. 얘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라. 내가 다시 잘해볼게. 아니요. 그동안 충분히 봤어요.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될 일인가요? 저는 두 번 겪고 싶지는 않네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 그렇게 알고 이제 연 끊고 살면 좋겠어요.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연을 끊고 살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도 혼자 잘 지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애와 함께 잘 지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매달렸지만 전 차갑게 거절했어요. 사실 예비 신랑만 안쓰럽게 된 것이었죠. 예비 신랑은 소식을 듣더니 아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아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쉽지는 않았어요. 자기야,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때 왜 이야기 안 했어? 아이, 나랑 헤어지고 내가 군대 가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때가 내 인생의 위기였어.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지금은 우리 애 낳은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어쨌든 끝까지 우리가 인연은 아니었나 봐.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라도 만날 방법이 없을까? 내가 책임도 지지 못했는데 얼굴도 못 보게 된다니 너무 아쉬워. 혹시 괜찮으면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아이도 나를 아빠 같은 삼촌처럼 잘 따랐잖아. 나도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었고. 근데 내 진짜 아들이었다니. 그것도 내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애가 이제 13살인데 한참 예민할 나이에 삼촌이라고 불렀던 사람을 아빠라고 하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 게다가 파혼까지 한 사이에 다시 만나는 것도 이상하고. 아빠이기는 한데 결혼은 안 한다고 말하면 아이도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연락 끊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낫겠어. 나도 우리 애랑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있을 거야. 결혼도 안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늦더라도 좋아. 나중에라도 혹시 생각이 바뀌거나 내가 도울 일이 생기거나 하면 꼭 연락 줘. 난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그래,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다시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내가 요즘 매달 수입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어머님 통해서 들었지? 이제 내가 나랑 우리의 앞가림은 할 수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각자 잘 지내자. 이렇게 해서 예비 신랑과의 관계도 끝을 맺었어요. 드디어 저는 이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죠. 문화센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을 때나 파혼을 했을 때는 제가 된통 당한 것 같아서 정말로 억울했는데 지금은 속이 다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동안 숨겨왔던 아이의 친아빠에 대한 비밀마저도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시 결혼할 때 예비 시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따져보는 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마터면 제대로 걸려서 고생하면서 살 뻔했겠죠. 비록 예비 신랑과 헤어진 건 너무 가슴 아프고 아쉽고 미련이 안 남는다면 거짓말이지만 그이의 집안 환경은 너무 아니기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제가 그이의 집안 환경을 감안하고 결혼을 진행했더라면 결국에는 이혼을 할 것 같아서 이쯤에서 관계 정리를 한 겁니다. 아직은 마음이 붕 떠이지만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제 일을 즐겁게 하면서 지내려고요. 제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위로와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